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의 불편한 진실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알려준 것들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어떤 뉴스를 좀 접하셨을 건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해변을 폐쇄하자 멸종 위기 거북 97마리가 어느 곳에서 부활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안가로 다시 돌고래가 돌아왔다. 또 물이 맑아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잠시 여기서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우월한 뇌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죠. 그런데 이 인간과 함께 굉장히 재미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로 가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간이 가축을 함께 사육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저 가축은 고기를 제공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번식 능력을 최대화시킨 그런 사례로 손꼽힙니다.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요즘에 코로나가 인간 사회에서는 유행이지만 가축 사회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창궐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돼지 열병이 지금 휩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돼지가 사실은 만약에 열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차 없이 모두 도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인간은 코로나가 걸렸다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축을, 그 한 곳에, 한 지역에 있는 가축을 모조리 몰살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돼지를 포함한 가축 사육의 비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답을 맞추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옥자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에 이런 슈퍼돼지가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돼지도 사실 생명이죠. 잠시 얘기를 이제 우리 바다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동해안의 구룡포 해변에서 오징어 체험을 하기 위한 행사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오징어를 잡아서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죠. 그런데 잡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저 오징어 입장이 되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오징어는 역시 그 신경계와 뇌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똑똑한 동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이제 스시집에 갔는데, 스시를 먹는 거는, 스시의 대상이 된 건 사람이고, 스시 먹히던 그 스시의 생선이 우리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 바뀐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가재가 저렇게 아기를 지금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는 가재를 살아있는 채로 넣으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동물은 고통을 느낍니다. 자,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이를테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가 바로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숲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숲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많은 나무를 벌채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바다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은 어디냐면은 영종도,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곳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공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오늘에도 또 갯벌을 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슨 일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 위에는 스포츠파크라든지 레저공원 또는 다른 어떤 인간을 위한 시설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직접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굉장히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죠.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석사 박사를 하면서 굉장히 사랑했던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입니다.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크기가 1에서 한 2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수컷이 저 집게발 하나를 큰 집게발을 가지고 암컷을 유혹하면서 구애춤을 춥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런 장식물을 짓죠. 이건 지금 현재 이 개의 이름은 흰발롱개인데 이 흰발롱개는 해양수산부가 그리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 동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과 함께 같이 해양동물 행동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실제 이들이 좁은 지역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봤는데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을 어느 한 뉴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인천경제청 개발 대상지 멸종위기종 흰발롱개가 약 5만 마리 이상 산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 내용이 나온 이후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이 무언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제 매립 좀 그만하자.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동물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것과 대응해서 경제를 좀 부흥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과 그리고 정부 재정 투자로 구조 전환을 추구하는 뉴딜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영종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아까 계획했던 그런 갯벌 매립 공사가 한상입니다. 이 지금 사진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뉴스를 접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공사를 급박하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영종대교를 위에 덮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다행히도 이곳을 지나가는 차가 그때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인천시청 앞에서는 여러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갯벌을 보존하겠다는 인천시장님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갯벌은 우리의 한국의 법상 공유 수면입니다. 우리 모두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의 땅이자 우리 모두의 바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갯벌이 매립이 된다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처음엔 국가의 땅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를 더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미국의 14대 대통령이 피어스라는 대통령인데요.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본디, 공기, 땅, 우리를 둘러싼 환경 주인이 없는데 무슨 땅을 팔라는 말인가 하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자, 이 추장의 이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쉽지 않나요? 예,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잘 맞춰줬는데요. 바로 시애틀 추장이 정답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사실 제 아들의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애틀 추장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원래는 외국 작가의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시애틀 추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중간 부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나무들 몸속에 흐르는 수액을 내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잘 알고 있노라고. 우리는 이 땅의 일부이고 이 땅은 우리의 일부라고. 대지 위에 피어나는 꽃들은 우리의 누이들이라고. 곰과 사슴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라고. 바위산 꼭대기 널다란 들판, 그 위를 달리는 그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알지. 세상 만물은 우리를 하나로 엮는 핏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 사람이 이 생명의 그물을 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 그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물코일 뿐. 우리가 이 그물을 향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일. 예, 불교에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제망차례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 새는 굉장히 먼 길을 날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새가 갈매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갈매기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갈매기는 아니고 바로 지구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새인 알바트로스입니다. 실제 크기가 이 정도나 돼요. 엄청나게 크죠.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새끼에게 둥지에 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여행합니다. 수천 킬로를 날아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먹이를 물어서 다시 새끼한테 가져다 주는데요. 그런데 한 사진작가의 사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목격됩니다. 바로 어미가 입에서 개원해서 새끼한테 전해주는 먹이는 물고기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분이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를 정말 변호사 자격증까지 반납을 하고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먼 미드웨이 섬으로 떠나가서 영화를 찍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장면들이 수도 없이 목격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바로 알바트로스 새가 죽어있는 모습인데 저 뱃속에 우리가 자주 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물건이 아닙니다. 1898년에 미국의 하이엇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하이엇 회사가 뭐를 했냐면은 원래 당구공을 만들어내는데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어냅니다. 코끼리의 상아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찾다가 셀룰로스를 성형해서 저런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플라스틱이 우리 지구상에 생겨난 지 100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지구에 플라스틱은 엄청나게 많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저 장면에서는 원래 우리 바다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무인도에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리고 저 그림 아래 지금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개는 여러분들이 아마 소라게라고 많이 키워본 애완용 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소라게 또는 집게라고 얘기를 하죠. 집게가 자기 집이 없어서 저 플라스틱 뚜껑을 자기 집처럼 이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해류를 타고 쓰레기가 계속 모여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반도의 약 7배, 텍사스주의 약 2배 정도 되는 쓰레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그런데요, 이 쓰레기 섬은 우리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섬이 아닙니다. 사실 물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다만 플라스틱이 물에 뜨기 때문에 플라스틱 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플라스틱 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이 마이클 무어 선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벌써 10몇 년 전에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로 자기 배를 타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물을 한번 떠서 저렇게 들고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장관이죠. 물속에 플라스틱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찢겨져서 녹아있는, 거의 흐물흐물거리면서 녹아있는 상태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의 문제가 썩지 않는 문제가 500년 이상 썩지 않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저렇게 잘게 부스러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도 혹시 여러분들이 생선을 먹다가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저 미세 플라스틱이 저렇게 어류의 창자에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소금 또는 우리가 먹는 바지락 이런 곳에도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생물은 현미경으로만 봐야 잘 볼 수 있는 생물입니다. 바로 요광류라고 부르는 생물인데요. 요광류는 많은 해양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는데 이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원래는 작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미세 플랑크톤을 그 물에다 주입을 하니까 미세 플랑크톤도 이들의 먹이인 줄 알고 자기들의 소화관으로 흡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약간 좀 전문적인 개념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생물 농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제시한 분이 있어요. 이따가 제가 퀴즈를 낼 텐데 원래 바닷물 속에 또는 강물 속에 생물을 죽이는 어떤 방제하는 살충제의 농도는 극히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저 물 속에서 작은 생물을 먹고 사는 생명체, 그리고 그거를 또 먹고 사는 생명체, 또 그것을 다시 먹고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농약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저렇게 농약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심지어는 폐사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문제입니다. 바로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DDT의 생물 농축을 대중에게 알린 해양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세요. 금방 맞추십니다. 예, 레이첼 칼슨이죠. 자, 레이첼 칼슨은 1907년에 태어나셔서 196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 오랜 생애를 살지는 못하셨어요. 저 책 사일런트 스프링을 처음에 출판을 하고 3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전에 저 책이 나오고 나서 DDT의 위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DDT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DDT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 책이 출판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농약 회사들이 저 레이첼 칼슨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같은 책의 제목으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크리스 졸단 선생님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 작품은 그대로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가 무려 18만 3천 마리의 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만 3천 마리라는 새의 수는 현재도 미국에서 농약으로 죽는 새의 수와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DDT는 없어졌지만 DDT에 범접하는 물질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아직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계시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농약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메시지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바다 한가운데서는 바다거북들이 비닐봉지를 자기의 먹이로 잘못 알고 삼킵니다. 그러다가 질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WWF라는 환경단체가 있어요. 이 환경단체에서는 저 비닐봉지가 떠가는 모습을 마치 해파리의 모습처럼 그려놓았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매부리 바다거북이 이 플라스틱을 인지하는가에 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다거북이 정말 플라스틱하고 비닐봉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너무 널리 퍼져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과 후각적인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해파리와 그리고 비닐을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구분을 해본 거죠.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저 위에는 해파리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북이고 저 아래는 비닐봉지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북이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거북이 그렇게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해파리와 비닐봉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체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북은 상당히 많은 비닐봉지를 자기의 먹이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떠내려온 참고래를 해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참고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참고래의 배를 갈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참고래는 수염고래입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잘라서 분석을 해본 결과 무려 45개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조각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낚싯줄 또는 낚시 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래가 엄청나게 사람보다 크잖아요. 고래가 큰 게 뭐 그냥 대수냐. 그 정도 크면은 플라스틱 저 정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래는 확인해 본 결과 엄마 젖을 뗀 지 1년이 채 안 되는 1년생 고래였습니다. 사이는 몰라요. 플라스틱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싶지 않은데 여하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그물들 또는 낚싯줄이 또 하나의 바다사물에게 위기가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펠리컨이라든지 알바트로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지금 목에 허리에 플라스틱 끈이 감겨서
평생 동안 저렇게 불구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낚시그물, 버려진 낚시그물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받는 많은 해양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제주도에서 다른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해양생물 공동 부검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좌초된 2마리의 바다거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마리의 바다거북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낚시 바늘에 목이 걸려서 목 안에 낚시 바늘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낚시 바늘은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물고기가 채 소화되지 않고 목 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곳이 어딜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바다 중에 한 곳을 꼽으라면 제주도 바다를 꼽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러 가거나 놀러 가게 되면은 바닷가에서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저렇게 왼쪽에서 보듯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플라스틱 페트병.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오른쪽에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들은 이미 가루가 되어서 저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바닷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버린 그물 또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남극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남극은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인류가 별로 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역시 남극에서도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제가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이게 뭐죠?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를 위해서 얼음물을 남극에 있는 얼음물을 필터링을 했는데 그 유빙을 조사를 해본 결과 단 2리터의 필터링을 한 결과 저 정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예. 지금 심해에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몬트레이베이 아쿠아리움 리서치 인스티튜트 이 연구소에서 심해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쓰레기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저 밑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에 이 현장을 목격한 것들을 그대로 기록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인터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잠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인터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you feel by looking at this trash? Well, for me, it just really exemplifies how we're all connected. This whole planet is connected by the ocean, and that's why we often talk about the ocean, not oceans, plural, because they're all connected. And so no matter where the plastic or the garbage enters, it could wind up in very many different places, and a lot of times it does accumulate in these gyres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or the Atlantic. But we're not sure exactly how this got here, but this is not far off our coast, and it's a Korean Coca-Cola bottle. Yes. It's a shame. At 1,700 meters deep. Yes, 1,700 meters deep. 예, 지금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요즘에 저 코카콜라 병을 한국말이 적혀있는 저 코카콜라 병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캔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우리나라 앞바다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앞바다 심해에 1,700m 깊이에 저 코카콜라 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과연 저 병은 어떻게 저기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요즘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밖에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포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하게 된 맥주 회사입니다. 멕시코의 맥주 회사인데 바로 이름이 똑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맥주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목은 들어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분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인데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교양서 중에 하나인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인간의 인류 문명이 어디는 발달하고 어디는 발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을 저 세 단어로 요약하죠. 총, 그리고 균, 바로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일 겁니다. 그리고 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다음에 후속작을 쓰게 돼요. 바로 컬랩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우리말로도 문명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흥미롭게도 이전의 책이 인류 문명의 번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거는 문명이 번성했다가 망한 나라들을 분석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들. 이를테면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 공통점을 찾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바로 인간의 환경 파괴가 가장 심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급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어도 남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많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 제가 접한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초청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참 추천하고 싶은 바로 방식입니다. 바로 절에서 하는 바루공양이라는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바루공양에서는 절대로 고춧가루 하나라도 자기 밥통에서 남겨서는 안 되는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이 먹어치워야 됩니다. 우리도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는 것은 없애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는 저기 위에 있는 참치를 즐겨서 먹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참치 100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식물 플랑크톤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를테면 참치 1kg을 만들기 위해서 그 참치가 먹는 물고기가 무려 10kg이 필요하고요. 그 10kg의 중간 크기 어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100kg의 어류를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kg의 작은 크기 어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1000kg의 동물 플랑크톤이 필요합니다. 마침내는 10,000kg이라는 식물 플랑크톤이 필요한데 바로 10,000배 정도나 되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어야만 참치 1kg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이면 우리 식물 플랑크톤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야채는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영양 단계 하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생물들, 이를테면은 작은 물고기, 좀 큰 물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작은 물고기를 먹는 편이 이 생태계를 위해서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실험을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0년째 진행 중입니다. 채식을 우리가 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채식을 하는 것을 조금씩 늘려갈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1년에 단 하루만 있는 특별한 날, 내 생일을 골라서
바로 그 날만큼은 채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우리 음식 중에서 고기 육수 안 낸 거, 그런 거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종일 채식하는 거. 그렇지만 여하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냥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인류가 처음에 달에 도달해서 달의 땅을 밟기 전에, 그 땅을 밟을 때는 아폴로 11호가 갔었죠. 그런데 아폴로 11호가 가기 전에 아폴로 8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폴로 8호는 1969년도에 저 달의 뒷면에 가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 사진을 받아들고 사람들이 처음에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저런 모습이었어. 저 사진의 제목은 Earthrise, 지구도지라는 사진인데요. 우리 보통 해돋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가 뜨면 해돋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가 달 뒷면에서 저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지구를 보면서 이제 동시에 12월 25일 그 다음 날이 돼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저 사진이 같이 출판되는 그 날에 뉴욕 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진정 지구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저 지구라는 배를 타고 가는 한 여행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진정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가치를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죠. 그 기간 동안에 저 지구라는 배에 탑승을 해서 우리 함께 가고 있는 이 여행자라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갖고 보자는 뜻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없진 않겠죠.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미생물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인류의 역사상 또 한 번의 진짜 히트가 나온다면은 바로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 인류를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다음 질문. 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규제하는 점들이 있나요? 예,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워낙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이미 접하고 있죠. 사실 마트에 가서 옛날에는 비닐봉지에 그냥 물건을 담아줍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닐봉지에서 물건을 담기 위해서는 비닐봉지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센티브가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50원이라도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실 때 커피를 마시면서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에서 플라스틱으로 커피를 마시도록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고하세요. 예, 다음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너무 저렴하다는 데서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뭔가 필요하면 재활용하려는 생각 없이 저렴한 다이소로 달려가는 신랑을 위한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예, 결혼하신 분이 예, 저기 올려주셨네요. 저도 다이소 가끔가다 가는데요. 이 저렴한 다이소로 달려가는 신랑을 위한 조언.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거 혹시 다시 돌려보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편분한테도 한번, 강의 내용을 좀 한 번이라도 좀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제 강의를 좀 듣게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굉장히 좋은 세계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나 세계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관람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제가 그 사전 질문을 하나 받았었는데요. 사전 질문의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짧아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플라스틱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지금 인류에게 처한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인데요. 그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제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잠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언제 잠길지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의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예측값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한 100년 후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년 후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그것보다 훨씬 앞선 시간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올해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남극의 기온이 무려 20도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원래 여름철에는 보통 한 0도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0도에서 약간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남극 기온이 20도가 넘어갔다는 거는 거의 지구가 지금 멸망할 것이 아닌가라는 진짜 좀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을 만큼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K-MOOC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